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수입상들은 해외 송금액이 거의 15%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환율은 당연히 물가 인상을 부채질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필수 생계비 물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연 평균 3.9%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예금 적금 금리는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금 적금에 있는 돈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1.4%씩 손해나고 있다는 사실. 환율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금리도 동결했습니다. 자, 이것은 고환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경제 성장률도 미국이 높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 투자도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우리 개인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요, 뒤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겠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은 물론 선진국들조차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즉 돈 가치도 마구마구 떨어졌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가 금리를 늘리면서 돈을 마구마구 찍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돈 가치는 더욱 형편없이 떨어질 테고 시쳇말로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이 케빈 하셋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트럼프의 신복이죠. 만약 케빈 하셋이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비롯한 미국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금리를 끌어내려서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관리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렇게 되면 돈 가치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죠. 그래서 환율 걱정하는 시간에 금덩어리든 뭐든 돈을 어디에 담아 놓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달러 즉 고환율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겨났는지, 그 결과 앞으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지금 내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사라진 불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라진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불황이 멸종 희귀종만큼 귀해졌다라는 뜻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경제 전망이 안 좋으면 일단 돈부터 풀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불황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불황이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경제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느끼는 생활 경제는 불황인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활 경제의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아껴야 되겠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은 무려 11조 달러를 뿌렸습니다. 헬리콥터 달러라고 표현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을 엄청 올려놓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2020년 8월에 3,100조 원이었던 M2 통화량. 자, M2 통화량이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M2 통화량이 올해 8월에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4,400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1,300조 원, 연평균 260조 원씩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광의의 통화량을 뜻하는 M2는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등 당장에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은 물론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과 정기예금을 비롯한 만기 2년 미만의 다양한 금융 상품들까지 포함합니다. 즉 당장은 물론 늦어도 2, 3일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M2에 해당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라는 것이 한번 골병이 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푸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AI 등 당장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매년 200억 달러 원화로 약 30조 원 가까이 지출해야 하고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역 자유주의에서 지금은 각국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주의로 돌아서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특히 미국에 공장 짓고 회사 만드는 데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게 다 달러라는 소리죠.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형편은 비슷합니다. 예컨대 미국도 2020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경 5천조 원이라는 헬리콥터 달러,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재정 지출도 계속 증가하거니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다 같이 돈을 풀어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 즉 미국보다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보유한 한국의 돈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환율 걱정하는 시간에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지금처럼 높은 환율은 달러 부족이나 금융 불안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경제는 좋지 않은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물론 명품 가격도 오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이 가진 자산은 더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같은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맥도날드 빅맥 가격이 2019년에 대비하면 40%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를 사 먹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맥도날드 전체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반대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환율 시대에서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좋은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왜? 환율은 개인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반대로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금 가치도 빠르게 떨어지겠죠? 시쳇말로 휴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국이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 제발 그런 소리에 맥없이 낚이지 말면 좋겠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곧 달러가 없다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는요, 정부와 기업할 것 없이 달러가 많습니다. 대외 순 투자 자산만 해도 1조 달러 원화로 약 1,500조 원 가까이나 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달 기준 외화 보유액도
4,300억 달러인데 전달에 비해서도 늘어났고, 그 결과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또한 이 같은 규모는 2020년 8월 이후에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이었죠. 비상계엄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면서 외환 보유고가 최소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 연속으로 외환 보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좁혀질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비슷하리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의 코스피 수익률이 더 좋죠. 또한 세계적인 보호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실적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 환율은 언제쯤 떨어질까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 전환 신호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환율, 그 나라의 돈 가치는 곧 경제 체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1.3%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업황 호조 그리고 내수 경제가 개선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3%까지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직후였던 지난 2021년 4분기에 1.6%를 달성한 이후부터 무려 15분기, 구체적으로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 지수 매우 중요하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겠다 나쁘겠다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수인데 이 같은 소비자 심리 지수도 8년 만에, 무려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이다. 100을 넘지 못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인데 지난 11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2.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같은 현상은, 이 같은 심리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좋고 수출도 호조, 그 다음에 코스피도 4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같이 좋은 결과들과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환율은 내년부터 조금씩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팍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다. 따라서 나 개인이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환율 시대에 돈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덩어리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 고맙습니다.